루이비통이 어떤 짓을 했는지 이게 드러났어요. 어떤 사람 불러가지고 예컨대 정혁진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저한테 정혁진 씨 저기 압구정동 가면 강남사라고 있는데 이 가방 가지고 가가지고 이거를 다른 스타일로 리폼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컨 가방을 딱 주면서 이거 마치 내가 리폼을 의뢰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강남사 딱 가가지고 이경환 대표님 싹폴라 스타일 지갑으로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강남사에 딱 만들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가지고 증거로 제출했다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강남사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거의 뭐 증거 조작 아닙니까? 이런 짓을 김현장에서 하면 안 되지. (1821년이었어요) 1821년이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년쯤 전이네요. 1821년에 프랑스의 저쪽 외곽 지역에 앙셰라고 하는 그 동네에 뭐 이렇게 조그만한 동네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그 평범한 평민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로 치면 양반하고 그냥 평민이라고 했을 때 양반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목공 집안에서 어떤 아기가 태어났는데 1821년이었어요. 1821년이었으면은 프랑스가 굉장히 이래저래 막 혼란스러웠던, 원래 프랑스는 좀 역사가 복잡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 누구였느냐, 무엇이었느냐.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 태어났냐면 목공집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성은 빗동이었어요. 빗동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아기 보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뭐로 지었느냐? 루이라고 지었어요. 루이. 프랑스에서는 루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루이 빗동이라고 하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귀족은 아니란 이야기죠.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귀족이 되려면 그 앞에 드가 붙으니까 어느 지방에 누구 해가지고 예컨대 샤를르 드 골 할 때 그 드 같은 게 붙지 않습니까? 어쨌든 루이 빗동은 루이 드 빗동이 아니라 그냥 루이 빗동이니까 그 평민 집이었는데 그 집은 뭐 해 먹고 사는 집이었느냐? 목공 아버지가 목수였다는 이야기예요. 뭐 예수님도 목수였다고 그랬는데 엄마는 뭐 어떤 사람이었느냐? 엄마는 해트메이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자를 만드는, 아버지는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뭐 해서 뭐 이것저것 뭐 가구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사람, 엄마는 모자를 만드는 사람, 이런 집에서 아기가 하나 딱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루이였다. 그런데 이 루이 빗동이라고 하는 아기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불행했어요. 왜 불행했느냐?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죽었어. 그 다음에 엄마가 죽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아버지도 죽었어. 그러니까 10살 정도 됐을 때 한 1830년 조금 넘었을 때 31년, 32년 이 여간에 어머니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갑자기 애가 고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 빗동이 어떤 집에 입양이 되어 갔는데 그 입양된 집에 뭐 새엄마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왜냐하면 뭐 아버지는 살아있어서 재혼했으면 그게 새엄마가 될 텐데 그냥 입양된 집에 어떤 애가 10살짜리 애가 있는데 엄마 아빠 다 죽었다 뭐 안 됐다 해가지고 야 뭐 우리가 기르자 해가지고 어떤 집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양부모였으면 좋겠는데 특히 새엄마가 어쨌든 새로운 엄마가 그렇게 학대를 했나 봐요. 그 루이 빗동을. 그래가지고 이 루이 빗동이 결심했어요. 뭘 결심했느냐? 집 나가자. 집을 나가가지고 몇 살 때 집을 나갔냐면 14살에 집을 나갔어요. 14살에 집을 나갔으면은 183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염없이 걸어갔어요. 하염없이 걸어갔는데 어디를 향해서 걸어갔느냐?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인간은, 프랑스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파리로 보낸다. 그 이야기를 얘가 들었나 봐. 14살짜리 애가 그냥 무작정 집 나와가지고 파리를 향해서 걷고 또 걸었는데 파리까지의 거리가, 이 앙쉐라고 하는 데에서 파리까지의 거리가 무려 470km예요. 그런데 이 루이 빗동은 14살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21세기의 한국은 굉장히 길이며 뭐며 다 잘 닦여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19세기 초반에 그 프랑스는 뭐 우리나라에 비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비하면 형편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프랑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루이 빗동이
그 파리를 향해서 걷고 또 걸었는데 앙시에서 파리까지 거리는 470km였대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보다도 더 멀고 그 다음에 뭐 아마 그냥 뭐 파리에 가봤자 일가 친척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서 그냥 그 루이비통이 가다가 뭐 어디 가가지고 며칠씩 뭐 일하면서 뭐 밥도 얻어먹고 또 출발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갔나 봐요. 파리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렸냐면 2년이 걸렸어요. 14살에 앙시에를 출발을 했는데 파리에 도착한 거는 16살 때 도착을 했대요. 2년이나 걸린 거예요, 2년이나. 그래서 파리에 딱 도착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일자리를 갖다가 찾았겠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냐면은 이 목공의 아들, 아버지는 목공이고 엄마는 해트메이커니까 손재주가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마레샬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공방이 있었겠죠. 거기에 견습생으로 들어갔는데 미스터 마레샬 견습생으로 들어갔는데 금방 눈에 띄었나 봐요. 얘 손재주가 좋네. 그래가지고 누구 눈에 띄었냐면은 황후의 눈에 띄었어요. 그 황후가 누구냐면 외제니트 몽띠조라고 하는 황후인데 누구의 와이프였냐면 나폴레옹의 와이프였어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와이프가 아니라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1세의 조카가 나폴레옹 3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뭐 대통령도 됐다가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됐는데 그 나폴레옹 3세의 와이프 황후였던 외제니트 몽띠조라고 하는 황후의 전담 패커가 돼가지고 그렇게 될 만큼 굉장히 루이비통이 실력이 좋았나 봐요. 손재주가 좋았나 봐요. 그 다음에 이 황후가 이 루이비통을 되게 이뻐했나 봐요. 그래서 전담 패커를 하다가 황후가 후원을 해가지고 회사를 회사를 차렸는데 어떤 회사였냐면 가방 만든 회사라기보다는 포장 회사 같은 것들을 차렸대요. 그러면서 이 루이비통이 뭘 개발했냐면 루이비통 딱 생각나면 이렇게 무슨 모노그램인가 그런 게 딱 그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루이비통 하면은 여행 가방은 트렁크인데 어떤 트렁크냐? 이렇게 그 네모난 그 괴짝 같은 그런 거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되게 비쌀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돈 무지하게 많아지고 여행 갈 일 있으면 그 다음에 옛날 영화를 보면은 그 유럽의 아주 뭐 귀족들이나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뭐 하인이나 아니면 자기 그 뭐 비서들 그러면 이제 그 네모난 괴짝 같은 그 루이비통 가방을 뭐 이렇게 들고 배 타고 뭐 아프리카도 여행 가고 뭐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방을 이 루이비통이 개발해낸 거예요. 발명해낸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방이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랬나 봐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네모나지가 않았나 봐요. 근데 가방이 네모나니까 이게 마차 같은 데다가 짐 싣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탄탄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다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 트렁크가 네모 반듯한 그 트렁크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드디어 1852년에 이러면 루이비통이 1852년이면 31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리에 도착한 지 15년 만에 1852년에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1859년에는 파리 근교에 아니에르라고 하는 지방에다가 루이비통이 공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 1885년에는 그 런던에다가 첫 해외 지점도 만들고 그리고 1896년에는 우리가 익히 기억하고 있는 그 루이비통의 모노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이제 개발되고 이렇게 가지고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넘버원 그 명품 회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루이비통이 얼마나 지금 어마어마한지 뭐 다 아시죠? 그래서 루이비통이 LVMH가 돼가지고 루이비통, 모에샹동 이게 샴페인 이름 아닌가? 그 다음에 헤네시는 위스키인가? 뭐 꼬냑인가?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술은 잘 안 좋아해가지고 LVMH가 2025년 작년 1월 기준으로 시가총액이요. 3,630억 유로였대요. 그러면 제가 한화로 계산 안 해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회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재작년 매출은 2024년 매출은 847억 유로.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무려 196억 그 유로였대요.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20%도 넘는 것 같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기준으로 루이비통의 매출액이 1조가 넘어갔대요. 그래서 1조 한 7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조 7천억.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에서 뭐 그렇게 굉장히 이제 딱 대단한 회사가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웬만한 사람이라기보다 이제 특히 그 여성분들이 그 이제 가방 하나씩은 꼭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가방 중에 하나가 루이비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회사가 됐는데 그 대단한 회사가 만들어진 게 1852년이었다. 그러면 지금 2026년이니까 174년 전에 이런 회사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루이비통 같은 그러한 그 훌륭한 그런 패션 회사가 명품 회사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지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근데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는 이제 루이비통의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에 루이비통이 만들어진 지 126년이 지난 1978년에 한강 이남에 조그마한 어떤 수선 업체가 생겼어요. 그게 뭘 하는 회사냐면은 가방이나 구두, 지갑 벨트를 수선하는 그런 회사가 생겼는데 이름하여 그 회사 이름이 뭐냐면은 강남사라고 하는 회사예요. 이름 그냥 지은 것 같아요. 한강 남쪽에 이제 뭐 조그만하게 이제 가게 차렸으니까 이름 뭐라고 지을까 그냥 강남으로 진짜 강남 뭐 강남구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강남에다가 그 만들어진 회사가 강남사인데 1978년에 창업했대요. 1978년에 창업했으면 지금이 2026년이니까 몇 년 됐습니까? 48년이 됐네. 야, 벌써 48년 전에 그 1978년에 강남사라고 한 회사가 만들어져서 이것저것 업력을 쌓아가지고 여기서 명품을 수선하기 시작했어요. 명품 옷은 아니고 가방이나 구두나 지갑이나 벨트나 이렇게 해진 부분들 이렇게 잘 깔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염색이 이렇게 색이 바랬으면 염색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리폼도 하고 그래서 이 강남사가 그 48년 업력된 회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특히 이런 종목에 있어서는. 그래가지고 뭐 TV 방송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EBS의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프로에도 강남사가 쭉 그게 됐고 그 방영이 됐고 그 다음에 SBS 생방송 투데이에도 이 강남사가 딱 됐는데 이 회사가 막 성장해가지고 40년이 지난 2019년 2월에는 확장 이전해가지고 지금은 압구정동에 있대요. 압구정동에서 이 강남사라고 하는 회사가 이런저런 명품 수선을 잘하는 회사로 유명해졌는데 그런데 초대 대표가 있었고 그 초대 대표는 뭐 돌아가셨는지 리타이어 하셨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 대표가 이경한 대표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이제 인터뷰하는 거 봤거든요.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 그래요. 이경한 대표도 35년째 이걸 하고 있는 아주 그야말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환됐는데 35년 동안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경한 대표의 이야기가 제가 이분이 확실히 뭐든지 한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최고 정점에 오르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경한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명품의 가치는 무엇인가?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컨대 이거 뭐 별거 아닙니다. 이거 비행기 타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막 펜 같은 거 잔뜩 들어가가지고 편해서 이거 잘 쓰는데 이게 예컨대 명품이라고 쳐요. 이게 루이비통이라고 뭐 치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에 뭐 몇백만 원 하겠죠.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원도 넘을지도 모르겠고 큰 맘 먹고 이거를 샀다든지 이게 루이비통 이야기니까 그냥 에르메스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큰 맘 먹고 에르메스를 샀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에르메스 필통을 딱 선물해 줬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아예 쓰다가 뭐 해지고 그럼 뭐 버리지 뭐 이러면 되는데 에르메스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봐도 이거 누가 준 건데 아니면 이거 내가 뭐 취직해가지고 꼭 사고 싶었는데 그 돈 모아가지고 산 건데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경한 대표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것은 내 삶의 일부가 된다. 어떻게? 여기에 추억이 담겨져 있으니까. 예컨대 이 그 에르메스, 이거 에르메스라고 계속 하겠습니다. 이 에르메스 그 필통을 제가 뭐 너무너무 사랑했던 뭐 누군가가 저한테 아니 그냥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선물해 줬다고 쳐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막 아끼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사주면서 뭐 오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막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추억이 많이 담길 거 아니에요. 뭐 지갑이라든지 뭐 벨트라든지 가방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경환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명품의 가치는 단순히 그 무슨 기능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주의 인생이 담겨져 있다. 그 사람의 추억이 담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귀한 거다. 물론 이게 에르메스가 아니더라도 예컨대 제 시계 저기 지금 충전하고 있는데 제 시계는 우리 아들이 저 생일 선물인가 무슨 생일 선물이었던 것 같은데 뭐 사준 거예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저게 롤렉스나 오메가나 그런 거하고 저 시계하고 뭐가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니 저는 망가지기 전까지는 우리 아들이 그 사준 거를 갖다가 쓸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제가 몽블랑도 있거든요. 자랑해야지. 몽블랑도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것도 있어요. 이건 파카 만년필인데 이거는 우리 딸내미가 선물해 준 거야. 제 생일 선물로. 그럼 이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값어치를 떠나가지고 소중한 거지. 근데 어쨌든 그 이경환 대표는 어떤 물건, 특히 명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사연이 많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물건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의 삶과 추억이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값을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런데 나한테 사람들이 가져오더라. 사장님 저 이거 에르메스인데 이거 저기 찢어져가지고 근데 이거 좀 수선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래 알겠습니다. 그냥 찢어진 가방 뭐 수선해 주고 뭐 얼마 내세요. 이게 아니고 저 사람한테는 이거를 대게 그다음에 망가지고 찢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나한테 와서 우리 회사에 와서 수선해 달라고 하는 걸 보면 그거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고쳐서 쓰려고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게에 우리 회사에 수선을 의뢰한 물건들은 사실은 이게 얼마짜리다, 뭐 100만 원 주고 샀다, 200만 원 주고 샀다, 그걸 떠나가지고 값을 헤아리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심성의껏 이걸 갖다 수선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실 같은 거, 뭐 이렇게 실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품 회사에서 쓰는 것과 똑같은 실을 쓰고 그 회사에서 쓰는 것과 똑같은 약품을 쓰고 똑같은 자재들을 직접 유럽 현지에서 수입해가지고 그렇게 수선을 갖다가 해드린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경환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복원이라고 하는 거는 창작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래서 고도의 기술력과 집중력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일이다.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참 역시 한 분야에 이제 일정한 단계를 넘어선 분들은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도 이 이야기를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창작만큼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옛날에 서양사학과 다닐 때 번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막 번역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번역하고 불어로도 번역하고 뭐 독일어도 번역하고 막 그랬었는데, 번역하는 게 창작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글을 쓰고 하는 게 물론 이제 막 새로운 것들 막 생각해가지고 정리하는 거니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죠. 하지만은 외국의 글을 번역을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복원은 창작만큼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번역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남사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어디였냐면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회사였어요. 왜냐하면 이 강남사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물건을 갖다 딱 가지고 왔는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수선이 안 되는 거야.
워낙 많이 상해가지고. 근데 이만한 그 사이즈에 이걸 갖다 수선한 건 어려운데 요거 한 반만큼으로 예컨대 어떤 가방을 딱 가지고 왔는데 그 가방을 다시 되살리기는 굉장히 어렵거나 아니면은 돈이 많이 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가방을 가지고 이른바 리폼 해가지고 지갑은 만들 수 있겠다는 거죠. 천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 망가진 그 훼손된 천을 이렇게 뭐 다시 다 간다든지 하면은 돈이 많이 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이거 가지고 지갑은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 그러면 훨씬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다. 이런 것들이 이 강남사에서 수선뿐만 아니라 리폼 이런 걸 리폼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리폼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이렇게 못마땅한 회사가 있었으니 그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면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회사였어요. 루이비통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거둔 매출이 1조 7천억이었다고 그랬어. 작년이 아니라 몇 년 전에 1조 7천억 매출을 갖다가 한 회사니까. 근데 루이비통이 봤더니 어떤 강남사 같은 회사들이 리폼하고 앉아있네? 그러면은 그 루이비통 입장에서는 손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리폼이 안 된다라고 하면 수선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아예 까짓 거 뭐 하나 더 사지 뭐. 그럼 매출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가방 하나 사지 뭐. 근데 뭐 아니면은 지갑 필요한데 지갑 하나 살까 그랬는데 강남사 같은 데 가보니까 이걸로 그 지갑 만들 수 있는데요. 루이비통 지갑 요즘 얼마쯤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컨대 한 300만 원 한다고 치고 그런데 가방을 딱 가져갔더니 이거 50만 원만 주시면 이걸로 가방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이비통이 눈에 가시같이 생각이 돼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일이 강남사 같은 회사들을 일일이 다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변호사 딱 대동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서류를 딱 내민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다 사인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인가 딱 봤더니 리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약서를 써라. 만약에 그 확약서를 위반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금으로 얼마를 미리 지급하겠습니다. 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뭐 1억 원이면 1억 원 지급하겠습니다라는 확약서를 써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회사가 그 로펌을 어디를 선임했냐면 김앤장을 선임했습니다. 그 유명한 김앤장 그 명의로 이렇게 확약서를 쓰라고 들이미니까 강남사 같은 데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서워라. 이거 괜히 잘못 보이면 내가 큰 문제가 되겠네. 해가지고 다 그 회사들이 고만고만한 회사들이 다 사인을 갖다가 했대요. 앞으로는 리폼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고 그 리폼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내가 얼마를 손해배상으로 내겠습니다. 5천만 원이든 뭐 건당 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상당한 그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다 썼대요. 거의 뭐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썼는데 그런데 그 이경환 대표는 이게 이경환 대표한테도 그 강남사에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남사가 제일 유명한 리폼 업체 중에 하나니까. 근데 내가 사인을 할까 그 생각을 딱 했는데 나도 그냥 사인을 할까 그러면서 옆에 하다가 정 대표 저한테도 전화가 왔다고 쳐요. 정 대표 이런 거 왔는데 뭐 어떻게 그러면 형님 뭐 그냥 뭐 어떻게 뭐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그냥 사인해 줘야지. 그다음에 앞으로 리폼 부탁하면 고객들이 리폼 부탁하면 리폼은 안 됩니다. 저희는 수선만 해드립니다. 뭐 이렇게 해야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루이비통이고 그 다음에 변호사님들도 어마어마한 분들이라고 하던데 그냥 뭐 우리가 힘이 있나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은데 이경환 대표는 암만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상식적이지가 않다. 그 고객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짝퉁이라든지 뭐 그런 모르겠는데 고객이 정품이 뭐 루이비통 500만 원, 뭐 10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쓰다가 이걸 갖다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좀 해서 내가 다시 쓰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해준 게 내가 벌 받을 일이냐? 암만 생각해도 내 상식으로는 더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내가 뭐 잘못했느냐? 소비자가 나 찾아와가지고 부탁하고 맡겨가지고 거기에 그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수선하고 리폼해가지고 돌려주고 그 공인만 내가 받았을 뿐인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이 강남사만 이경환 대표만 나는 사인 못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진짜로 2022년 2월 달에 지금으로부터 4년 전 2월 달에 소장이 딱 날라온 거예요. 원고 루이비통, 피고 강남사, 소송대리인, 루이비통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은 아니고 김앤장은 법무법인이 아닙니다. 변호사 누구 변호사 유명한 뭐 이런 식으로 유명한 변호사들이더라고요. 제가 다 찾아봤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이 막 그 진행이 됐는데 상식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이기겠지라고 이경환 대표가 생각을 했는데 1심 판결이 나왔어요. 1심 판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루이비통 승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판결을 갖다가 요약한 걸 제가 봤더니 리폼 과정에서 1심 판결입니다. 리폼 과정에서 가방의 부품, 원단 등을 분해해가지고 재단하고 염색하고 부품을 부착하는 것은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거는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의 범위를 넘어서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본래의 품질이나 형상에 변경을 가한 경우이고 이거는 실질적인 생산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기 강남사가 이 소유자 외에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리폼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예컨대 강남사가 이랬다라고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루이비통 뭐 메밀떡, 찹쌀묵 이런 것처럼 아니면 길거리 다니면서 테레비 삽니다, 삽니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마찬가지로 강남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헌 루이비통 가방 삽니다, 헌 루이비통 지갑 삽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 그러면은 이거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얼마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루이비통 가방을 잔뜩 모은 다음에 그거를 거기서 이제 일일이 다 이렇게 지갑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러면서 여기 루이비통 가방 지갑 있는데 이거는 저기 정품 매장에서 사는 거에 20% 가격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날개도 팔렸다. 이러면 이건 문제가 되죠. 이건 문제가 되는데 1심 법원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강남사라고 하는 데가 소유자 외에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리폼 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는 무관한 거 아니냐. 상품의 동일성 유지 여부와는 무관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루이비통이 된단 말이에요. 상표권자인 루이비통은 피고의 강남사의 리폼 행위에 대해서 상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걱정을 갖다가 했냐. 이 리폼 제품 자체도 상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컨대 제가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가서 그 가방이 지갑이 돼서 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당근 같은 데다가 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리폼으로 만들어진 상품은 상품이다. 교환 가치가 있는 상품이다.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가 있다. 더군다나 그냥 일반적인 그냥 가방이라고 지갑이라고 하면 가방이나 지갑이라고 하면 이게 누가 중고로 그런 것까지 사겠습니까? 많은 명품은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런 것들은 명품이잖아요. 우리나라 중고 상품으로도 중고 마켓이 굉장히 우리나라도 일본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남사에서 리폼한 제품도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리폼된 제품은 짝퉁입니까? 짝퉁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나도 루이비통 가방 하나 사고 싶어. 사가지고 우리 마누라한테 선물하고 싶어. 근데 루이비통 가방이 1,000만 원이래네. 그건 내가 못 사지. 근데 이렇게 리폼된 제품은 이거는 200만 원이면 산단 말이에요. 좋아. 내가 큰 맘 먹었어. 우리 마누라 한번 사줘야지. 응? 그래가지고 200만 원을 갖다 딱 샀는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짝퉁이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못 사주잖아요. 이런 것까지 내가 짝퉁으로 하냐. 내 인생이 짝퉁이 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리폼 제품은 짝퉁 제품이 아니잖아요. 진짜로 루이비통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폼 제품은 뭘로 이게 짝퉁이 아니라고 하는 게 드러납니까? 루이비통 LV가 다 박혀 있잖아요. 여기저기. 그거를 갖다가 짝퉁으로 우리가 박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루이비통에서 LV를 박았잖아요. 이럼 짝퉁 아니지.
이러면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 뭐 이 정도는 사줘도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다음에 이제 합리적으로 싼 가격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할 수 있고 리폼 제품은 이게 그 루이비통의 정품하고 짝퉁하고 약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는 아닌 것 같은데 정품은 아닌데 정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 루이비통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쁜 거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이 강남사에서 만든 가방이나 리폼에서 만든 가방이나 지갑이 진짜 루이비통 제품하고 유사한 그러한 제품들도 많이 있대요. 뭐 당연하죠. 예컨대 제가 그 가방을 딱 가지고 가서 사장님 이거 지금 그 루이비통에 나오는 요 모델 있잖아요. 요 모델 비슷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 뭐 당연히 만들 수 있죠.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리폼 제품인데 정식 루이비통의 이 제품하고 유사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게 그 루이비통에서 진짜로 만든 건지 리폼된 제품인지 저 같은 사람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강남사는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손해배상 얼마냐? 한번 이 강남사 같은 데에서 이렇게 이제 그 맡기고 그 고쳐주고 리폼해주고 받는 돈이 1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이렇게 받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갔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2021년부터 언제까지야? 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그 받았던 그 수선비니까 벌써 뭐 5년 전 뭐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수선비가 한 100만 원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에르메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명품들 다 고쳤겠죠. 그 중에 루이비통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고쳐주고 강남사에서 받은 돈이 얼마냐면 토탈 해가지고 2,380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뭐 한 200개, 한 150개, 뭐 한 이 정도, 그 정도 고쳤나 보죠.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법원에서는 뭐 2,380만 원을 이렇게 공임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뭐 이것저것 뭐 재료비도 있고 뭐 그럴 테니까 그다음 뭐 임대료 뭐 다 내야 될 거니까 뭐 전기세 다 계산하면 손해배상액은 1,500만 원만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루이비통에서 김앤장을 선임해가지고 강남사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손해배상액은 얼마 나왔다? 1,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1,500만 원 받으려고 루이비통이 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루이비통이 이 소송하는데 몇 억 썼을 거예요. 최소한 몇 억 썼을 거예요. 그런데 루이비통이 원했던 거는 1,500만 원 받으려고 뭐 몇 억을 씁니까? 그 10배 이상을 갖다 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판결문엔 뭐가 들어있었냐면 다시는 리폼하지 말아라. 일단 1,500만 원 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쯤 되면은 뭐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냥 뭐 억울하지만 1,500만 원 내고 앞으로 그냥 하지 말아야지 라고 물러설 수도 있었는데 그 이경환 대표가 암만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 같지가 않거든. 암만 생각해도 뭐 판사님들 대단한 분이다라고 내가 이야기는 들었지만 판사님 말씀이 맞나? 그래가지고 항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건은 항소하면 어디로 가냐면 특허법원으로 가거든요.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급이거든요. 그래서 특허법원은 고등법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올라갔는데 특허법원에서도 누구 손을 들어줬냐면 루이비통 손을 들어줬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리폼이라고 하는 것은 루이비통의 원 가방을 새로운 제품으로 변형해서 다시 만든 생산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폼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남의 상표를 이용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상표법 위반 행위다. 그러니까 남의 상표를 사용했냐? 뭐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품이 생산됐냐? 생산됐다. 이게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1심 법원이나 특허법원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를 연결시켜 놓고 보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소비자가 자기가 굉장히 비싼 돈 주고 가방 샀는데 그거 가지고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잘못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맞는 말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남기는 남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1심도 루이비통 승리, 항소심도 루이비통 승리.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유튜브를 봤었거든요. 유튜브를 봤는데 이경환 대표가 나와가지고 그냥 시무룩해가지고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1심도 지고 2심도 졌어요. 근데 뭐 대법원까지 그래도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갔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인가? 저는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특허법원 뭐 그 고매하신 판사님들, 고등법원 부장판사님들이 뭐 이렇게 판결을 갖다 한 것 같은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네요. 뭐 대법원에서 판결 받아봐야죠. 뭐 이런 그 말씀을 갖다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에도 제가 특허법 전공은 아니지만은 이게 말이 맞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그때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우연히 봤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판결이 딱 나온 겁니다. 근데 원래 1심 이기고 2심 이기고 그러면 대법원은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경우가 거의 뭐 90% 이상인데 95% 이상인데 이 케이스는 약간 이상한 면이 있었어요. 어떤 이상한 면이 있었냐면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을 했어요. 언제? 작년 12월 26일에 작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거 우리 대법원에서 뭐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아무리 1심 판사님들이 그 원고 루이비통 손을 들어주고 특허법원에서도 루이비통 손을 들어줬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상식적인 판결인가? 그냥 그 아주 그냥 그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렇게 말을 보면 판결문을 읽어보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판결문을 덮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를 그 사람이 짝퉁도 아니고 내가 샀단 말이야. 제 돈 주고 샀단 말이야. 근데 이게 뭐 해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수선을 맡기고 리폼해달라고 한 건데 이런 경우에도 상표권이 침해됐다라고 본 게 맞나? 대법원에서 대법관들하고 그 밑에 있는 재판연구관들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대법원에서는 그 문서만 법률심이니까 서류만 가지고 쭉 보고 이제 판결 내리고 그 다음에 1심, 2심 뭐 결과가 똑같으면 대부분은 이게 심리 불속행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뭐 상고 기각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경우는 공개 변론이 딱 열렸어요. 12월 26일에. 그리고 난 다음에 2월 26일에 그 어제죠. 2월 26일이면 어제 판결이 딱 나왔는데 야 이런 경우 거의 드물어요. 진짜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심 이기고 항소심 패소하고 그러니까 또는 1심 패소하고 항소심 이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경우는 그 봤어도 그럴 때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는 뭐 가끔 있어도 그래도 대부분은 이제 고등법원 판결이 그냥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1심, 2심 결론이 동일한데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 예컨대 이재명 대통령 옛날 경기도지사 때 어땠습니까? 1심에서 1심은 무죄,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례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1심이 무죄고 항소심이 유죄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항소심의 결론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이것도 그랬네.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그것도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뭐 징역 뭐 1년 뭐 집행유예 붙어가지고 실형이 나왔죠. 항소심에서 최은정 부장판사 등이 무죄로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걸 또 뒤집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좀 희한하네. 왜냐하면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달랐는데 대법원에서 이걸 또 뒤집었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1심하고 항소심의 결론이 똑같은데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사실은 전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이례적인 판결이 이 루이비통 강남사 판결이었는데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리폼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주문받아서 그 기존에 있던 가방을 변형하고 가공한 게 어떻게 상표에 사용이 되겠느냐. 이걸 뭐 업으로 팔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이 물건 샀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다시 그냥 다른 걸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내가 쓰려고. 이게 어떻게 상표 사용이 되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 1심 법원과 항소심 특허법원 판결이 잘못됐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일정한 가이드라인은 줬어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줬냐면 만약에 실질적으로 리폼업자가
리폼 제품을 자신의 제품으로서 강남사의 제품으로서 시장에 유통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면 상표권 침해가 되겠지만 리폼업자가 그런 생각 없이 원래 소유자로부터 가방 소유자로부터 그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주문받아가지고 리폼한 거는 상표의 사용이 아니니까 이거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강남사 승 이렇게 딱 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당연한 결론이 나온 거 아닌가. 그냥 어떻게 보면 그 1심과 2심 판결은 그야말로 도그마틱한 그러한 그 판결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법문에만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판결이 나온 것 같고요. 대법원에서는 종합적으로 상식적인 판결을 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1월 18일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달쯤 전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토론회가 열렸었어요. 그 토론회가 열려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오갔나 제가 찾아봤더니 일단은 윤선희 교수님이라고 한양대 로스쿨 명예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고객의 의뢰대로 가방을 수선한 거를 새로운 상품의 제조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 상표권 침해라고 한 것은 영리 목적의 업으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인도한 행위다. 근데 이렇게만 딱 보면은 1심, 2심 판결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강남사가 가방 수선한 건 영리입니까? 아닙니까? 영리 목적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영리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가방 수선해서 돈을 갖다 받았으니까.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졌나요?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졌네. 그러니까 상표권 침해다라고 1심, 2심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그런데 이때 영리 목적은 이 수선해가지고 돈 받는 게 영리 목적이 아니라 강남사가 대법원 판결대로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팔아 먹을 목적이 있어야 그게 영리 목적이지 이 수선해주고 수선비 받는 거를 이런 그 상표권 침해에 있어서의 영리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윤선희 교수님이 지적을 딱 해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판매 목적이 상품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생산이라기보다는 수선 아니겠느냐. 넓게 보면 리폼도 수선 아니겠느냐. 이거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도급받아가지고 수선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생산이 아니니까 이거는 그 상표권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에 루이비통 매출이 얼마였다고요? 1조 7천억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품이 몇 개를 수선을 해줬냐면 이 강남사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9개를 수선을 해줬대요. 그러면 7, 8, 9, 0, 1, 5년 동안에 29개를 수선해 줬으면 두 달에 한 개꼴로 수선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루이비통 매출이 1조 7천억이면 루이비통 가방이 도대체 몇 개가 팔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지하게 많이 팔렸다는 거잖아요. 1,000만 원만 잡아도 1억, 10억, 100억, 1조가 넘게 팔렸으니까 10,000개, 1,000만 원에 10,000개면은 1,000억인가? 1,000만 원에 10,000개라고 해도 1,000억이겠네. 그렇죠. 1,000만 원에 10,000개면은 1,000억이지. 10,000만이면 억이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가 그 10만 개가 넘게 팔렸다는 이야기잖아요. 루이비통이. 우리나라에서만. 물론 거기에 그래도 루이비통 제품 중에 얼마쯤 하나 평균 1,000만 원은 안 되지 않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만 개가 넘게 근데 5년 동안 팔렸으면 거의 50만 개, 60만 개 중에서 이 강남사가 리폼했던 리폼 제품이 몇 개라고요? 29개라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판매할 목적으로 리폼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새로운 제품 생산 아니다. 이건 그냥 수선일 뿐이다. 그 다음에 아무리 강남사가 이 우리나라 리폼 업계에서는 1, 2등을 다툰다고 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루이비통하고 세계적인 회사 루이비통하고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강남사가 한 게 짝퉁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윤선희 교수님이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1심, 2심 판결은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토론회 과정에서 뭐가 딱 밝혀졌냐면 루이비통이 어떤 짓을 했는지 이게 드러났어요. 어떤 짓을 했냐면 루이비통이 어떤 사람 불러가지고 예컨대 정혁진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저한테 정혁진 씨 저기 압구정동 가면 강남사라고 있는데 이 가방 가가지고 이거를 그 다른 스타일로 리폼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루이비통의 싹폴라 스타일이라고 있대요. 근데 어쨌든 헌 가방을 딱 주면서 이거 마치 내가 리폼을 의뢰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강남사 딱 가가지고 사장님, 대표님, 이경환 대표님 이거를요 싹폴라 스타일 지갑으로 바꿔주세요. 싹폴라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강남사에 딱 만들어줬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받은 다음에 이 루이비통이 그거를 가지고 증거로 제출했다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판사님, 강남사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판사는 그런가? 이건 좀 문제 있네. 근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거의 뭐 증거 조작 아닙니까? 이런 짓을 김현장에서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다음에 박성필 교수라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카이스트의 문술미래 전략대학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대학 원장이 되셨습니다. 야, 저보다 한 살 어린데 그런데 이제 그 박성필 교수님도 이제 50대 후반을 딱 바라보니까 대학 원장 되셨네. 근데 박성필 원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 이렇게 중고품을 갖다가 수선하는 것은 지금 환경에 대한 고려와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한다라고 한 측면에서 오히려 권장되어야 될 사안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쫙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법원에서도 이런 의견들을 참작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그래가지고 그 요번에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딱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더니 이제 제가 변호사니까 이 사건을 어디서 맡았나 딱 봤더니 일단은 루이비통은 김현장에서 맡았고 김현장 말고 또 이렇게 특허 쪽에 굉장히 유명한 아주 경력이 많은 그런 변호사님을 또 추가로 선임을 했어요. 김현장에서는 진짜 루이비통에서는 이게 뭐 손해배상 받을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것들을 뿌리 뽑아가지고 리폼을 못하게 하면 그거로 인해 가지고 루이비통이 얻을 그 수익은 몇백억 그 이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돈 안 아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변호사들 누군가 봤더니 와 유명한 변호사들 많더라고요. 특허법원 판사 출신에 그다음에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에 뭐 변호사 경력 막 20년 넘어가는 그런 엘리트 변호사들을 쫙 선임해서 1심하고 2심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게 뒤집히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런 사건을 우리 법무법인 동인에서 맡아가지고 딱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뿌듯했을까 싶었는데 봤더니 저희 사무실에서 한 건 아니고 그 어디서 했냐면 법무법인 봄에서 이 사건을 맡았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 유능한 변호사님들이 계신 부티크 로펌인 것 같아요.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김현장 더군다나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그다음에 이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었던 사건이었거든요. 여기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루이비통이 이긴다. 그러면은 에르메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이거 리폼 안 되는 거 알지? 그러면은 상당한 이렇게 뭐 강남사 같은 그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기존에 확약서를 썼던 그런 업체들도 이거 뭐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것도 또 분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걸 갖다가 승소하게 돼가지고 뭐 다른 나라에서도 이 케이스를 1,500만 원짜리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주목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 법무법인 봄이라고 하는 데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그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실은 변호사가 열심히 하면요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변호사들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더 우수한 변호사, 뛰어난 변호사가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어떤 변호사가 내가 이 사건은 무조건 난 이겨야 돼라고 생각해서 밥 먹으면서 생각하고 화장실 가서도 생각하고 샤워하면서도 생각하고 그러면요. 그런 경우에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그냥 모가지가 댕강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상식적인 결론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의미가 상당히 있지 않나?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루이비통이든 에르메스든 뭐 명품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잘 쓰고 계시다가
이거 좀 식상하거나 아니면 이제 해졌거나 그래서 많이 훼손됐거나 그런 분들은 강남사 같은 데 가서 리폼 하셔가지고 더 오래오래 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